지금 주택 시장의 흐름은 갭 투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 시장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거래를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이제 그 비규제 지역 갭 투자 비중이 약 33%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3분의 2는 실수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나오는 물건도 없죠. 사려는 사람도 줄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은,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주로 트렌드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별명이 트민남이에요. 트민남? 네,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그래서 과연 트렌드가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노후 설계도 좀 업데이트된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이제 주로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면 저도 그러면은 최고 전문가로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뭐 출중하지는 않고 열심히 이제 팔로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체질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 시장의 흐름은 갭 투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가 시장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좀 생겼어? 그러면은 어디 뭐 외곽에 가서 아파트 전세기구 하나 사볼까? 그게 갭 투자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제 거주할 때 가서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아니면 코스피 사는 시대로 약간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어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으로 표현하면은 서킷 브레이크예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거예요. 꼼짝마. 이게 영화 보면 프리즈 있죠? 예,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 그러니까 거래를 차단하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남이나 혹은 이제 이런 한강벨트 주로 인기 지역은 그래도 실수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집 사러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이게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내가 지금 보면은 외곽에 집을 하나 더 사? 집을 하나 더 사면은 허가는 나중에 문제고요. 취득세가 8%예요. 어떻게 집을 두 채 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하고 제가 체질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주로 핵심 지역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풍선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안 나타나죠. 그거는 이게 수요자들의 어떤 주택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바뀌었다. 이 지형도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바뀌어서 나타나는 문제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 맷집이 세요.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풀린 돈이 많죠. 지금 M2 기준으로 보면은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말하는데, 뭐 광의 통화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지금 4,400조를 넘어요. 근데 이게 지난 9월 달에 이제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한 M2가 한 8.5%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막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책이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막 타격을 주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은 과거하고 달리 이 고지능의 슈퍼파워예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시장 참여자 간의 대목임, 그러니까 피드백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우제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집값이 안 빠졌잖아요. 거래량만 줄었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고, 학습 효과는. 학습 효과는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맹신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과거에 똑똑해졌고, 돈은 많이 풀렸고, 그리고 이게 과거처럼 뭐 집 하나 더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살 집만 사는 어떤 그런 트렌드라면은 이게 토지가 생각보다 집값을 이렇게 크게 떨어뜨리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 원래 이제 토지는 실수요자 아니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주로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많았죠. 지금은 재건축이 다 지금 준공했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대책이 나오면은 뭐 2, 3억씩 빠졌죠. 그렇죠. 옛날에 둔촌주공이 뭐 개포주공이 이럴 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이게 엘리트라고 그러는데 잠실에 17년 된, 이제 곧 18년 돼가지고 그게 시장이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장기 실거주로 들어가는 시장은 대책이 나와도 그렇게 움찔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뭐 이런 특성이 있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농지나 임야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때는 한마디로 저희들은 지약이라고 그래요. 아니, 논을 사면은 2년 지어야 돼요. 원래 용도대로 이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셀러리맨인데 어떻게 그러면 안성이나 이런 데 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 안 지으면 이행 강제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외곽 지역에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지득을 하는 그런 부동산, 임야나 이런 농지는 완전히 적효약인데, 도심에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실소유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이제 그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강남 상계구하고 용산만 이제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갭 투자 비중이 약 33%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3분의 2는 실수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출해서 내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실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 끼고 못 사요. 그죠?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또 전세 끼고 못 파네? 그러면 뭐 나오는 물건도 없죠. 사려는 사람도 줄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함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인기지역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종중거래에다가 조금 웃돈을 줘서 거래가 되는 형태, 그게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건이 없으면은,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그랬어요. 양도시 중과세를 하면은 이걸 이제 그 거래 동결 효과라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요. 뭐 그런 어떤 논문이라든지 그런 결과들도 많기 때문에 요번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요컨대 이제 시장의 에너지는 크고 실수요자는 여전한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고가라는 어떤 그런 약간 이상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그 부동산 시장을 깊게 안 들어가면은 도대체 왜 집값이 신고가가 나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하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패턴이다, 이렇게도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하고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 아들 이제 30대가 돼가요.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이 걱정이에요, 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서울이 이제 평균 아파트 값이 뭐 14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누구 뭐 이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약간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조금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결국 경기 인천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대체적인 전문가들 얘기가 집값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올해보다 상승률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전망에 의미가 있습니까? 집 살라는 사람한테 뭐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 안 사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아킬레스건 사기도 애매하고 안 사기도 애매하고 이런 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는 내년을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 내년엔 거래가 많지 않을 거예요. 토지로 많이 묶어놨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거래 절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시세를 볼 필요 없어요. 시세는 평균적인 거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저는 급매물 탐색의 해 혹은 급매물 공략의 해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매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이 굉장히 지역별로 굉장히 분화되고 있거든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전국 방송 듣고 집 사면 안 돼요. 동네 방송 듣고 집 사야 되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제가 거래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년에 약간 세제를 좀 건들 수가 있어요. 아마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그걸 건든다든지, 아니면 양도세 그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5월까지 유예돼 있죠. 그거 다시 부활될 수도 있고 몰라요, 그게. 그 약간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세제 쪽에 변화가 있으면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이런 시세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니까 매물 보고 판단해라. 매물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자꾸 이제 엄한 다리 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타이밍 재지 말고 제가 지난 2023년부터 타이밍 재지 말라. 타이밍 잘 안 맞는다. 그거보다는 가격 메리트로 판단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제 말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잘 안 맞아요, 그거.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하셔야 돼. 그거 꼭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시세보다 매물 쪽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집을 꼭 사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집을 살 필요 없어요. 아니지. 집은 꼭 사야지. 그렇지만 부동산은 살 필요가 없어요. 집은 필수제고 부동산은 선택제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옛날은 부동산밖에 없었지만 지금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대출을 최대한 내서 그죠? 이렇게 뭐 연끌 매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집을 마련해요. 그러면은 안방하고 화장실만 내 거고 건넌방하고 이제 발코니 내 게 아니야. 그거는 은행 거야. 그러면서 서서히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완성된 이렇게 집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값도 올랐겠죠. 그게 약간 전공법 내 집 마련 방법이에요. 요새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회 방법 하셔도 돼.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집 사셔도 돼. 그죠? 그래서 결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최근에 내가 수익률이 말이야 한 연평균 한 10% 이상 된다. 그럼 왜 집을 사요? 그쪽으로 더 올인해가지고 부를 더 늘려서 나중에 에셋 파킹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번 반성적 사유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을 사시려면은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시려면은 간절함하고 절박함이 있어야 돼. 대부분이 깔딱고개를 못 넘습니다. 이 구분응선까지. 가다 보면은 엄청나게 방해점 받으려면 많이 나와요. 자본이 많이 들리죠. 지금 중국 가봐요. 상해 같은데 집값이 반토막 났어요. 우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집을 살려면은 한이 맺혀야 된다고.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으면은 그 깔딱고개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들어보고, 그죠? 그냥 대충 그냥 마치 영화 보듯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 시기 지나고 나서 그때 왜 못 샀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때에 못 산 이유는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강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집 못 샀잖아요?
앞으로 집 못 살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서 이제 뭐 못 샀다고 집값 오르면은 뭐 정부 탓하고 뭐 전문가 탓하고 그러는데 그거 이미 지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재테크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의사결정이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본질을 빼고 나머지 격가지를 자르지 않으면은 이게 의사결정이 안 된다니까. 집을 산다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에요. 그리고 불확실성에 있잖아요. 내 인생을 걸고 배팅하는 거예요. 한두 푼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내가 가격이 떨어질 것도 각오를 하고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혹시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사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야. 만약에 집을 안 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을 올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집착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집을 살라고 생각하면은 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이렇게 가다가 중도에 하차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의사결정하라는 이유도 그런 거고. 특히 이제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의기투합해야 돼요. 한쪽에 또 집 사자고 그러고 한쪽에 사지 말자고 그러면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럼 또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불화가 더 심해져.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한 사람한테 일임을 하든지. 그래서 그러면 누가 그럼 집을 사자고 드라이브를 걸 거냐? 그쵸? 제가 봤을 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한테 키를 맡겨야 돼. 그리고 물론 이제 돈을 이제 벌어오는 사람도 뭐 키 하나 더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내 집 마련의 이중성이거든요. 이게 재테크하고 마이홈하고 서로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이 대부분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느껴야 돼.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집을 진짜 꼭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진짜 살라고 그러면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돼. 이거를요 주역에 뭐라고 그러냐, 장자에 뭐라 이거를 심재라고 해요. 심재. 마음을 이게 살찌우지 말고 핵심을 빼고 나머지를요 이게 생선 이게 먹을 때 뭐예요? 다 이게 살 발라내 버리죠, 그죠? 핵심만 내 집을 진짜 사야 되는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거기다 초점 안 맞추면은 대부분이 이 잡음에 의해서 신호가 아니라 잡음에 의해서 대부분이 드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살려면은 지금은 조금은 지독한 강한 끌림이 없이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마 99.9%는 아마 안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자신한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비싼 집을 그것도 분명히 지금 토지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을 텐데 그거 자금 출처 조사요. 그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 그 대부분이 세무조사 당해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고요. 그 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잡음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분들이야. 그렇죠? 그만큼 이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깔딱고개를 넘을 수 있는 약간 끼 혹은 간절함, 절박함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걸 한번 자신한테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예,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억울해. 그러니까 나만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나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그 의사 출신 기자분이 이걸 억울 증후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억울함이 다 분노로 표출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분노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정치 쪽, 하나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게 누구나 다 열불이 나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은 화가 잔뜩 이렇게 나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예, 그만큼 이제 계층 간 초양극화가 심해지고 집을 이제 하나의 이제 재테크 혹은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주거 자산화의 후유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집 마련 언제 하느냐, 임대료만 내기도 너무 벅차다 이런 얘기하고, 또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하기 힘들다고 또 뭐라고 썼고, 다주택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는 세입자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 기여분에 대해서 홀대를 당하느냐, 왜 내가 투기꾼이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프레임이 서로 달라서 그런 문제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는. 왜 제가 아직까지 이 시장에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그 바라보는,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렌즈가 지극히 굴절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공익과 사익, 그다음에 이제 뭐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항상 충돌을 하기 마련이고, 근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능의 정책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기한테만 그 만족을 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기적인 답변만 원하는 거예요. 이 선택적 선호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뭐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뭐 기본 속성이긴 하지만, 너무나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그것도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냉정해야 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부 쓰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미워하지 마라,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앞서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면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주변은 암담하죠. 뭐 내가 균형을 잡고 싶지만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특히나 요새 SNS에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넘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확정 편향에 빠지기도 하고. 참, 그런데 어쨌든 이렇더라도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정신을 안 차리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분풀이 한다고 이게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 지금 우리는 이 정치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 집 마련 방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제 생각에는 유튜브 같은데 분노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이른바 분노 비즈니스가 너무 횡행해요. 그 휘말리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좀 방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약간 분별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함을 좀 가져야 되고, 좀 감정 조절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